안녕하세요.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며 내 곁을 지키던 사람이 사실은 내 죽음만을 기다리던 하이에나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편의 다정한 가면 뒤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오늘의 주인공 서연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서연이 자신의 뒤통수를 친 이들에게 어떻게 갚아주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34살 서연은 참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VIP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고객들은 서연을 돈 불려주는 똑순이라고 불렀어요. 서연은 고객 한 분 한 분의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경제 흐름도 통찰하고 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당당한 모습. 서연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났습니다. 잇몸이 좀 부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더 꼼꼼히 양치질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왼쪽 팔에 원인 모를 퍼런 멍이 큼지막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디 부딪혔나? 하며 넘어갔지요. 서연은 항상 바쁘게 일하다 보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몸이 보내는 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VVIP 고객과 수십억 원대 계약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서연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코에서 시뻘건 피를 쏟으며 쓰러졌지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받은 진단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벼락을 맞았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서연은 곧바로 무균실에 격리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 베개를 덮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로 진통제 없이는 잠도 한 잠 못 자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런 서연을 본 남편 진우는 병실복도가 떠나가라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도 모두 직원에게 맡기고 온종일 병원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여보, 제발 견뎌줘. 난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간호사들도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저런 천사 남편이 어디 있나. 정서연님은 남편을 정말 잘 만나셨네. 서연은 자신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진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정말 나뿐이구나. 나 죽으면 우리 남편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아파서 너무 미안하네. 하고 말이에요. 죄책감마저 들 정도로 남편의 헌신이 눈물겨웠던 겁니다. 독한 고비를 넘긴 서연은 삭막한 무균실에서 벗어나 특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출입이 훨씬 자유로운 그곳에서 진우는 밤낮으로 서연의 곁을 지키며 완벽한 천사 남편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시 식당 들러서 직원들 좀 보고 올게. 내가 결제해 줄 게 있다네. 사장이 계속 자리를 비우니까 곤란한가 봐. 금방 끝내고 달려올 테니까
밥 잘 먹고 있어야 해. 병원 밥이 맛없어도 남기지 말고. 그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만 버티면 돼.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지. 서연은 힘겹게 손을 뻗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추워 가디건을 꺼내 입으려고요. 그런데 사물함 안에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종종 영화를 볼 때 사용했던 태블릿 PC였지요. 서연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을 보며 잠시라도 고통을 잊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 PC를 켜자마자 갑자기 기기 연동 및 동기화 중이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떴습니다. 태블릿 PC가 켜지는 순간 소프트웨어가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남편 진우의 핸드폰과 연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려던 찰나 화면 상단에 뜨링 소리와 함께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몸이 굳었지요. 진우 씨, 지금 병원에서 출발했어? 우리 지난번에 갔던 그 파스타 집에서 만나? 서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병실의 모니터 비프음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유라였어요. 고유라? 우리 결혼식 때 왔던 그 여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대화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곳에 또 나아져서 병실 옮겼어. 명줄 진짜 질기다 질겨. 머리카락 다 빠져서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도 돈 생각하면 참아야지. 의사가 생존 가능성 높지 않다고 했다며? 그냥 참아. 자식도 없어서 죽으면 재산 다 우리 건데.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 우리 지금처럼 즐기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서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서연의 거친 숨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고유라는 유독 눈에 띄게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날 고유라는 다른 하객들보다 훨씬 많은 무려 100만 원이나 되는 축의금을 냈었지요. 서연은 의아함을 느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고유라의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었거든요. 진우 씨, 고유라라는 친구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냈어? 누구야? 많이 가까운 사이야? 그때 진우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말했었습니다. 아, 대학교 동창이야. 그 친구가 예전에 나한테 도움받은 게 좀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식 내내 신부 서연을 바라보던 고유라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신랑 진우를 바라보던 끈적한 눈빛.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서야 맞추어졌습니다. 서연과 진우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들은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서연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지요. 서연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서연은 그 대답을 듣지 않아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지요.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진우에게 서연은 인생 역전을 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뿐입니다. 결혼 전 진우는 늘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나만의 요리를 내놓는
고급 오마카세 셰프가 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내 이름을 내건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멋진 음식을 대접하는 거. 은행 에이스로 승승장구하던 서연에게 사랑하는 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었지요. 오히려 아주 기쁜 투자였습니다. 서연은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인테리어와 수입 식재료로 무장한 오마카세 전문점을 차려주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하나, 그릇 하나까지 모든 비용은 서연이 지불했지요.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식당은 요리를 위한 진우의 꿈이 아니라 고유라와 밀회를 즐기기 위한 비밀 아지트에 불과했던 겁니다.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되갚아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은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죽어가는 아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을 때마다 서연은 속으로는 칼을 갈았지만 겉으로는 힘없이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각, 서연의 병원 특실은 작전 본부와 같았습니다. 서연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산관리사 시절의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식당 운영비와 재료비 명목으로 남편 진우와 고유라가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세탁해서 빼돌렸는지 그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했지요. 장부 조작, 세금 탈루, 유령 직원 등록. 그들은 서연이 차려준 가게를 범죄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진짜 사냥꾼이 되어 진우에게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진우의 손을 끌어당겨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떠나기 전에 당신의 재산을 늘려주고 싶어. 당신 두고 그냥 떠날 수는 없어. 내가 VIP 고객들한테만 비밀리에 소개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권이 있는데 이게 상장되면 수익률이 500%가 넘어. 당신 꼭 여기에 투자해. 진우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상장? 수익률이 500%? 서연은 미끼를 더 크게 던졌습니다. 이건 우리 은행에서도 최상위 VVIP들만 들어가는 건데 내가 당신 몫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조건 넣어야 해. 이게 당신의 미래야. 탐욕은 진우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진우는 식당 매출을 죄다 끌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써서 서연이 말한 가짜 투자처에 돈을 쏟아 부었지요. 사실 그 투자처는 서연이 비밀 정보로 알고 있던 불법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돈이 입금되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자, 이제 연극을 끝내자. 서연은 그 즉시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세한 제보였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진우의 식당 매출 조작, 이중장부, 그리고 불법 투자 입금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범죄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서연은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남편 진우에게 불륜 유책 사유 이혼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소장과 함께 동봉된 것은 그동안 진우가 빼돌린 자금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그 즉시 진우의 모든 계좌가 법적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식당의 포스기 현금이라도 챙기려 했지만
이미 서연이 고용한 법무법인 측 대리인들이 식당에 가압류 딱지를 붙이기 위해 들이닥친 뒤였지요. 빚더미에 앉은 진우는 넋이 나간 채 고유라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나 망했어. 서연이가, 서연이가 소송 걸고 계좌 다 막아버렸어. 나 이제 어떻게 해? 너라도 돈 좀 빼놓은 거 있지? 전화기 너머 고유라의 목소리는 이전에 그 다정했던 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나까지 소송당했어. 실출맞게 걸리고 난리야. 난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인생의 목표야. 내가 니랑 결혼 안 한 이유 너도 알잖아. 하, 돈 좀 구해오면 결혼해주려 했는데 꼴값 떨지 말고 이제 연락하지 마. 고유라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 사라지자마자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에게 남은 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긴 시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사기 및 횡령 혐의 뿐이었지요. 서연은 병실에 누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넌 내 돈만 탐하다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이제부터 매일 경험하게 될 거야. 2년 후 서연은 기적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리해졌지요. 그녀는 이제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며 커리어를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레이더에 또다시 고유라의 이름이 걸려들었습니다. 서연의 VVIP 고객인 최 여사의 외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최 여사는 대형 병원 원장의 사모님이었어요. 최 여사의 외아들 역시 전문의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우아한 사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최 여사와의 티타임을 마련했어요. 최 여사님, 이번에 며느님 들어오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드님 혼사 앞두고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서연은 직접적인 비난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문의 품격을 강조하며 고유라의 과거 재무 내역을 은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고유라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선물했다는 최고급 브로치를 화제로 올렸습니다. 여사님, 예비 며느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자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보니 이 브로치 구매처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사실 이 매장은 세탁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어머,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봅니다. 여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최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며느리가 구린 돈으로 선물을 샀다는 의심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지요.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 명성에 흠이 생길까 제가 괜히 걱정이 앞서네요. 더구나 아드님처럼 청렴한 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병원도 물려받으셔야 하니까요. 제가 미리 증빙 서류를 좀 체크해 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이미 고유라가 진우와 짜고 횡령했던 돈의 일부가 고유라의 재산으로 둔갑한 금융 기록을 확보해 두었어요. 그것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최 여사는 최 여사대로 고유라의 뒷조사를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고유라의 과거 사기 의심 정황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최 여사의 부탁으로 고유라의 재무 건정성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고유라가 결혼을 앞두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시댁의 재산과 합치려는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제 직업적 소견입니다만 고유라 씨는 아드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여사님 가문의 재산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최 여사는 분노했습니다. 고유라가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연기했던 그 청순하고 순결한 모습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아들 도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책상에 고유라의 재무보고서를 펼쳐 보였어요. 도윤아, 너 도대체 유라라는 애를 어떻게 만난 거니?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엮였던 애가 분명하다. 평범한 애가 왜 자금 세탁을 하겠니? 절대 며느리로 못 들인다. 우리 병원 명성이 다 무너진다고. 하지만 아들 도윤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정소연 팀장이 엄마한테 만들어준 거죠? 엄마는 그 여자 말을 너무 잘 믿어요. 그 여자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면서요. 본인이 그런 일을 겪으니 의심이 많은 것뿐이에요. 우리 유라가 얼마나 똑똑하고 알뜰한데요. 안 그래도 내일 은행에 신혼부부 미래자산 관리 컨설팅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니라 투자 활동을 한 거라고요. 도윤은 엄마의 간곡한 만류를 며느리 길들이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유라는 서연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고유라에게 컨설팅 제안서를 보낸 건 서연이었습니다. 미끼를 던진 거였죠. 서연은 자신의 후배이자 가장 믿을 만한 민준을 상담에 들여보냈습니다. 직접 서연이 나서면 고유라가 경계할 테니까요. 서연은 민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 씨, 고유라 씨는 지금 독립된 자산에 미쳐 있어요. 시어머니 돈도 아니고 도윤 씨 돈도 아닌 오로지 자기만 컨트롤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해요. 그 욕망을 건드리면 돼요. VIP 상담실. 고유라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중하면서도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고유라 고객님, 곧 병원장 사모님이 되시죠? 지금처럼 개인 자산을 일반 계좌에 방치해 두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원장님 댁같이 자산 규모가 큰 집안은 결혼 전후로 예비 며느님에 대한 재무 실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실사요? 제가 가진 돈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저희에게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결혼 후 시댁 재산과 합치기 전에 현재 보유하신 자산에 대한 출처 확인을 요청하시지요. 만약 뚜렷한 증빙이 어려운 자금이 있다면 그건 사모님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결격 사유가 되겠지요. 민주는 마치 고유라의 편이라는 듯 낮고 친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은행에선 VVIP들을 위한 프라이빗 자산 은닉 펀드를 운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건전한 채권 투자로 기록되지만 실질적인 운용권은 오직 고객님께만 있는 비밀 계좌지요. 여기서 자금을 한번 세탁하고 나면 그 누구도 이 돈이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고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고유라에게는 진우와 함께 식당에서 빼돌렸던 비자금 외에도 그간 만났던 남자들과 빼돌린 횡령액이 수억 원이나 있었거든요. 이 돈들을 시어머니가 찾게 된다면 결혼은커녕 당장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상황이었지요. 그래, 이거야. 이 계좌에 넣기만 하면 그 독한 시어머니도 내 과거를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고유라는 서둘러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자신의 더러운 돈들을 모두 민준이 건넨 그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민준은 고유라가 서명하는 동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고유라가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모든 자금의 흐름과 출처가 경찰청과 국세청의 감시망으로 실시간 리포팅되는 자동신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라는 서명하는 내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유라는 자신이 안전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 수익 전체를 한데 모아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 상담실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찻잔을 든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유라, 네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더러운 돈들 다 모아봐. 그게 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까. 고유라는 민준에게 서류를 건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안전한 거죠? 내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민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고유라 고객님. 이제 병원장 사모님이 되실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고유라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고유라는 곧 다가올 화려한 결혼식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불렀지만 그녀가 걸어나가는 문 밖에는 이미 벼랑 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울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에서 고유라와 김도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생화 장식과 은은한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고유라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전신 거울을 보며 황홀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완벽한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거야. 문이 열리고 고유라는 당당하게 웨딩 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을 보며 고유라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주례자가 단상에 오르고 성혼 선언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예식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주례자도 흥겨운 분위기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당황하며 연주를 멈췄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그들의 구둣급 소리뿐이었습니다. 고유라 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불법 자금 운입,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식장을 가득 채운 500명의 하객들에겐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고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유라가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은 무표정하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그랑 화려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웨딩드레스 소매 위로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신부의 손목에 달린 다이아몬드 팔찌보다 수갑의 은빛이 더 기괴하게 빛났지요. 고유라 씨, 은행에서 설계해준 비밀 계좌 기억하시죠? 귀하가 사용한 해당 계좌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고유라 씨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그제서야 고유라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건넨 그 서류는 자산관리 계약서가 아니라 내 무덤을 파는 삽이었다는 것을요. 말도 안 돼. 고유라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정말로 사기치고 다닌 거야? 횡령해서 비자금 만든 거야? 도윤은 못 볼 것을 본 듯 뒷걸음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 눈은 틀리지 않다고. 고유라가 울부짖으며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거칠게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범죄자 체포 무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그 비참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실시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유라는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 호텔 테라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호송차에 실리는 고유라를 향해 건배를 했습니다. 결혼 축하해 유라야. 네가 가장 원했던 화려한 인생의 정점에서 떨어지는 기분 어때? 그 바닥에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의 차가운 눈빛엔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제 고유라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유라가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는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고유라가 숱한 남자들을 유혹해 그들이 속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게 하여 갈취한 사건들. 진우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저지른 매출 조작과 세금 탈루. 그리고 병원장 집안을 상대로 벌인 결혼 사기극까지. 서연이 확보한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은 범죄 수익의 흐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를 입었던 각 회사의 법무팀들도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인지한 기업들은 서연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일화와 연루된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범죄수익 은닉죄가 겹겹이 쌓인 결과 고유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나란히 감옥에 갇혀있는 고유라와 전 남편 진우는 오직 편지로만 서로의 증오를 확인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유라가 진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우,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어. 네가 네 와이프한테만 안 걸렸어도 나는 병원장 사모님이 될 수 있었어. 거머리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 같은 멍청이를 믿은 내 인생이 저주스럽다. 진우도 고유라에게 답장을 보냈죠. 웃기지 마. 꼬리친 건 너잖아. 맨날 남자 뒤통수나 치고 마지막 한탕 하려다 걸린 네 탓이지. 너 같은 여자랑 엮인 것 자체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저주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본성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반면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사모님 최 여사는 서연이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올곧은 신념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연을 업계 최고의 자산관리사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정서연 팀장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고 정직한지 전 재산 믿고 맡겨도 될 사람이에요. 최 여사의 소개로 서연과 계약하는 VVIP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고객의 인생 가이드이자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그녀의 실력은 전설이 되었고, 서연은 최연소 본부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서연은 창밖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됐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지나온 건 결국 오늘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어.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했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누리는 행복하고 완벽한 내일뿐이었습니다. 악마들의 결말은 서로를 향한 증오뿐이었지만 서연의 앞날은 그녀가 스스로 일궈낸 성취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서연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만의 결정적인 지혜로 고비를 넘기셨던 순간이 있었나요? 힘들었던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귀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그 틀라를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